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한국에서 경제학자를 꼽으라면 반드시 이분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박성 전 한국은행 총재십니다. 한국의 경제 위기 상황, 지금의 상황을 성장의 위기와 분배의 위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오늘 박성 전 한은 총재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건강하시죠, 총재님? 예, 건강합니다. 얼굴이 아주 좋으십니다. 예. 총재님, 제가 알기로 1988년에 예. 노태우 정부 시절에 초대 경제수석을 지내셨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건설부 장관 하시고 예. 세월이 좀 흘러서 2002년이 되었을 때 한은 총재로 이제 22대 총재로 부임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재정을 집행하던 측면에서 보던 한국은행의 역할, 많은 학자들이 한국은행의 독립성, 필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은의 역할과 재정 집행을 하신 경험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랄까요? 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때는 한국은행은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좀 심한 얘기지만 그랬고 그 뒤에 이제 이게 많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그런 대로 지켜졌지만 제가 중앙은행 총재로 발령받은 2002년 그 당시는 김대중 정부였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관행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금리 결정 때는 금융통화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뭐 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게 많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는법을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2003년에 당시 그 새누리당 재경위원장으로 계신 나오연 씨가 있었는데 그분과 협력을 해서 그분은 협조를 얻어서 한은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은법을 고쳐서 지금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한국은행의 모든 예산이 재무부의 그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독립적으로 예산의 독립성을 이제 보장받고 막 이런저런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총재님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흔히 케인지안 학파다, 또 통화론 신고전 학파다 이렇게 학파를 나누지 않습니까? 통화 쪽을 강조하면 고전 학파라 그러고 시장 경제 자율성 그리고 이제 정부의 간섭이나 이런 재정 측면을 강조하는 건 케인즈 학파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양쪽을 이렇게 다 한번 경험해 보시고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에 계셨다 보니까 경제 정책을 하는데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야 하고 지금 그 신고전학파 또는 신자유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단점을 보완하는 데는 역시 케인지안의 경제 사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완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60년 이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화의 근간이 되었던 하나의 그 뿌리 그거는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고 총재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역시 국민의 열정과 교육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산업화를 이룰 당시에 우리 교육은 그 당시는 그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기라도 그때 전쟁 중에도 국민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업화에 대한 욕구가 생겼고 산업화가 제대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민주화도 산업화처럼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화가 뒤늦게 후행했지만 지금 보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민주화가 잘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역시 우리 당시 그 학생들의 공헌이 컸다고 봅니다. 제가 그 교수였을 때 매일 그 학교에 나가면 스크램 짜고 학생들은 교문을 뛰쳐나가고 체류탄 싸움을 하고 이제 그 경찰이 체류탄을 쏘면은 학생들은 투석으로 맞서고 그러니까 그 당시 중앙대학 앞에 그 보도블록을 다 철거하고 콘크리트를 해버렸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했지만 그때 그 학생들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학생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런 만큼 그 학생들이 다 지금 사회 지도층이 돼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역시 그 잠재력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역시 경기의 어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총재님?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또 한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단 말입니다. 그래서 1.75%대 금리를 가고 있는데 저금리 정책. 총리께서 보시기에 이 저금리 정책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 저금리 정책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지요.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가령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과 우리와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재 성장률이란 그 나라의 적정 성장 능력이죠. 실제 성장이 그 나라가 할 수 있는 성장 능력보다도 낮게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재정금융의 팽창 정책입니다.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고 재정을 확대하고 그러한 경기부양책은 그런 때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다 그런 경우예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 잠재 성장률이 지금 3%대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장률도 3%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관한 한 현재 우리는 우리 능력만큼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정금융을 통한 경기 부양은 안 맞아요. 이런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잠재 성장률 자체를 높여야 합니다. 성장 능력 자체를. 이거는 뭐냐면 구조개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사관계를 개선한다든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든가 또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노령화 문제를 해결한다. 노령화 문제를 한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서 이 말하자면 경기 부양이 아니라 이 구조개혁.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하는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조금 말하자면 요 구조개혁보다 이 금리 내리고 뭐 재정 팽창하고 이런 경기부양책이 중심이 되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경기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하는 것은 맞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그 저금리 정책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정책이고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집값 오르니까 예, 집 팔기도 좋고 또 집값 오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자산 가격도 오르고 또 이 건설이 활성화되면은 임금 노동자들도 일터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고용 문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이건 앞으로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체감 경기에 직효가 있습니다. 예. 그 효과가 당장 예. 있지요. 그러나 그런 방식은 그 금리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방식은 예. 첫째 가계부채를 늘려서 예. 가계 소비를 짓누르고 예. 두 번째 집값 오르고 전세값 월세값 오르면 예. 거주비가 예. 주거비가 올라서 그렇죠. 가게를 더 쪼들리게 만들고 예. 또 금리를 내리면은 가계 금리 소득이 줄어서 예. 가계 소득을 줄이고 예. 그래서 이런 결과는 길게 보면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남는데 예. 길게 보면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월급쟁이들이 예. 월급 받아가지고 집을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살 수 예. 없어요. 예. 근데 이걸 더 어렵게 만들고 예. 가계 빈곤을 장기적으로는 더 심화시키는 예. 그런 정책이다. 예.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는 부동산 정책은 예. 부동산 값을 현재에서 동결하는 겁니다. 예. 현재에서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거예요. 예. 예.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않게. 예. 예. 오르면 그런 그 문제가 생기고 예. 내려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집값은 훨씬 더 내려야 합니다. 예. 내려야 하는데 예. 내리면 고통이 너무 큽니다. 예. 지금 금융 불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예. 내리는 건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은 네. 다른 물가는 오르더라도 예. 부동산 값은 그대로 묶어두고 예. 그 현재 상태로 유지하도록 장기 예. 유지하도록 그 사이에 가계 소득을 높여서 네. 또 월급을 높여서 예. 우리 후손들이 집 마련이 쉽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요. 방금 가계 소득을 높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이 불가피한 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상황을 놓고 보면 가계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지만 엔저 문제라든지 미국 경제의 악화, 중국 경제의 어떤 경착륙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수출 문제도 직면해 있고 그래서 이게 잠재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간단치 않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가계 자산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게 가계 소득을 높이는 방향이 될 테니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높이고 증시도 어느 정도 화랑을 시켜서 가계 소득을 좀 올리면 제조업 분야나 이런 고용에서 올리는 소득 대신에 말씀하신 단기적인 어떤 약 처방을 좀 하면 그나마 경제에 숨통을 틀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대책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남고 뒤에 밑지는 장사가 그게요. 예. 우리가 지금 과거 산업화 시대와 현재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과거 산업화 시대의 경제 성장은 네. 투자와 수출이 이끌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소비는 예. 오히려 성장을 훼손하는 요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축운동을 하고 그렇죠. 소비전략운동을 했던 금약, 겁니다. 금속, 예. 금면. 예. 그러니까 소비는 하지 말아라. 예. 저축을 많이 해서 은행에 예금해서 기업들이 투자할 돈을 대줘라. 그렇죠. 그러면 기업은 그 예.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예. 수출하고 예. 이래서 그 투자와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갔던 겁니다. 네. 그러면 투자와 수출을 한 주역이 누구냐? 대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대기업 중심의 투자와 수출 예. 이게 한국의 성장 엔진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다 아니냐? 더 이상 이걸 아니다. 알아야 돼. 예. 완전히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예. 그럼 뭐냐? 예. 경제 성장을 끌고 가는 희망은 소비밖에 없다. 과거 반대입니다. 네. 소비밖에 없다. 왜 그러냐? 지금 투자와 수출은요. 네. 과거에는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이끌어갔죠. 예.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지금은요. 예. 투자 증가율이나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으로 1% 아니면 2%입니다. 예. 올해는 마이너스예요. 그렇습니다. 수출도 마이너스, 투자도. 그러면 투자와 수출이 이와 같이 마이너스가 되고 1, 2% 늘을 때 그렇게 해서 3% 성장을 이걸 메꿔줄 데가 어디냐? 소비예요. 소비밖에 없다. 소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핵심이 소비라는 겁니다. 예. 소비를 늘리는 그런 정책, 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 지금 쭉 정부에서 하는 건 전부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투자 늘리고 예. 수출 늘리고 예. 그래서 경제 성장해서 경제 성장하면 가게도 소득이 늘고 예. 그러면 가게 삶의 질도 높아지고 예. 요게 완전히 과거 산업화 시대의 메커니즘 그걸 예. 그대로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예. 산업화 시대는 네. 국내에서 돈이 없으니까 투자할 곳은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에게 저축해라. 예. 그래서 은행에 예금시켜서 그 돈 갖다가 정부가 기업에 돈을 대주고 예. 그것도 모자라니까 외자 도입에다가 기업에게 준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특혜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이제 대기업에 주면은 예. 대기업이 그걸 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수출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장을 세우고 수출해서 벌은 돈은 예. 어디에서 썼느냐? 예. 국내 투자했어요. 예. 투자할 데가 많으니까 예. 공장 세울 때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투자합니다. 예. 투자를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가게로 가지. 월급 예. 주고 뭐 그렇습니다. 주고 뭐 예. 주고 뭐 가게로 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가게가 배가 고프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을 도와주고 외자 도입해서 특혜를 주고 했지만 그것이 합리화할 수 있었던 거는 예. 그렇게 해야만 투자가 가능했고 예. 그 투자로 인해서 이렇게 돌면서 예. 경제 성장이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예. 경제 성장률이 8%면 예. 기업 소득, 기업 이윤 증가율도 8%, 예. 가계 소득 증가율도 8%였습니다. 이게 예. 선순환입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왜냐? 예. 기업이 말이에요. 예. 뭘 하든지 수출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벌잖아요. 예. 그러면 투자를 안 합니다. 물론 전혀 안 한다는 뜻은 아닌데 예. 투자할 데가 없어요. 국내. 국내에는 투자해서 수지 맞는 투자 시장이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 IMF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모든 빚쟁이가 큰 빚쟁이가 기업이었습니다. 그랬었죠. 기업의 부채 비율이 400%였어요. 예. 지금 기업비 150, 부채 비율이 100% 정도. 밖에 예. 안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 기업의 빚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작아요. 작습니다. 지금. 예. 응? 그 대신 엄청난 빚쟁이가 누구냐? 기업이 아니라 가게가 된 거예요. 예. 어? 그때는 저축했던 가게가 지금 빚쟁이가 돼 지금 예. 1100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계 부채. 가계 부채가. 예. 그다음 빚쟁이가 누구냐? 정부예요. 예. 정부 부채가 지금 1200조 1200조. 아닙니까? 뭐 예. 이것저것 따지면. 맞습니다. 대기업은 돈 벌으면 은행빚을 갚아요. 그러면 외국에 투자하고 은행빚 갚고 네. 그런 다음에 나온 보도는 자사주 취득하고 네. 뭐 저 금융 투자하고 예. 그러고도 남으면 유보로 쌓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유보로 쌓는 거 돈이 지금 모두 해서 700조고 700조. 10대 기업 재벌 기업만 하면 500조가 500조. 쌓여 있잖아요. 예. 어? 500조는 우리나라 예산보다는 많은 겁니다. 348조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기업들이 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돈은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없다. 국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국내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은 기업이 버는데 가게로는 안 흘러가는 거예요. 예. 심장에서 나온 피가 예. 머리로 가서 여기가 막힐 때 뇌졸중 걸리잖아요. 예. 가게로 흘러가야 하는데 안 흘러가요. 예. 구체적인 실례가요. 예. 지금부터 10여 년 전과 지금과 비교 수년간의 예. 종합 그 평균을 보면은 예. 경제 성장률이 4%에 예. 법인 기업 소득 성장률은 16%가 성장하고 예. 가계 소득 증가율은 1, 2%입니다. 예. 1, 2%. 예. 이게 양극화입니다. 근데 경제는 성장하고 가계 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예.
뒷걸음질만 칩니까? 집값 오르죠. 맞습니다. 전세값 전세값 오르죠. 월세값 오르죠. 예. 이거 안 주고 폐게요? 물가 오르고 자녀 교육비. 예. 과외 안 시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거비 오고 교육비 이거 고정비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안 오고는 못 빼기는. 예. 이것을 지출하고 나면은 이 가게가 돈을 쓸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이 소비 위축의 근본 원인입니다. 예. 소비가 근본적으로 위축되니까 예. 투자와 수출이 마이너스 되는 상황에서 소비가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경제가 비틀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 대책을 세우더라도 예. 이런 경제가 산업화 시대와 지금과 달라졌다는 사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알고 정책을 세워야 되고 우리 국민도 그걸 알아야 된다. 예. 총재님 말씀을 듣고 대책이 그러면 어떤 거라고 아까 가계소득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 투자도 국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예. 그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예. 근본적인 방법은 소득 재분배 정책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예. 과거에는 시장이 예. 대기업으로 하여금 버는 돈을 가계로 자연스럽게. 순환시키도록 했어요. 예. 그 말하자면 투자 유인이 많아서 네. 투자하도록 했어요. 이걸 마켓이 온 겁니다. 시장에. 예. 근데 지금 마켓이 이걸 가로막고 있어요.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그때 방법은 뭐냐? 예. 아까 말씀하셨죠. 예. 케인지안이 어느 때 필요하냐? 이때 필요합니다. 아, 이때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 예. 시장 메커니즘대로 과거에 됐으니까 됐는데 예. 지금은 시장대로 안 돼요. 시장이 그 기능을 못 한단 말입니다. 예. 이때는 정부가 해라. 정부가 하는 게 뭐냐? 그게 지금 영국이 하고 독일이 하고 뭐 불란서가 하고 다 선진국이 하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 정책, 예. 기업으로부터 예. 고소득층으로부터 예. 또 일반 다른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서 예. 그 소득을 정부가 강제로 저소득층에게 순환시키는 겁니다. 예. 이게 이른바 재정이 해야 할 일이죠. 국가가 해야 할 일. 예. 이런 소득 재분배 정책이 있고 예. 또 하나를 지적할 수 있다면 가령 최저임금 올리는 문제. 네.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시간당 5,580원을 받으면 예. 한 달, 주말 빼고 한 달 8시간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이 얼마냐면 98만 원입니다. 네. 98만 원을 먹고 살 수 있느냐. 최저 생계비죠. 예, 1인 가족. 지금 두 사람의 최저 생계비도 정부 계산이 105만 원이에요. 105만 원 맞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98만 원을 가지고 살으라고 해야 되겠느냐. 예. 우리나라 지금 1인당 소득이 얼마입니까? 3만 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진국 문턱입니다. 예. 1인당 소득 3만 불 나라에서 한 달 98만 원 가지고 식구들이 먹고 살라고 해도 되겠느냐. 예.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물론 이 지금 한 가지 아픈 대목은 예. 그 중소기업, 최저임금 그 노동자의 7割 예. 10인 이하의 영세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네. 이 영세 기업들이 타격을 받아요. 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타격을 받는 것이 안타깝지만 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급한 거는 이 한 달에 98만 원 받고 이 생활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다. 네. 따라서 이건 올려야 된다. 올리고 그 대신에 이 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면에서 혜택을 준다든가 네.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하고 또 네. 한편으로 보면 예. 최저임금도 지불할 수 없는 영세 기업은 네. 당장은 어렵지만 네. 길게 보면 이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정리를 해가야 한다. 네. 우리가 앞으로 이 소득이 계속 올라가는데 네. 그렇게 생산성, 예. 그 생산 단위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없지 않느냐. 예. 그게 현실이 아니냐.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팔과 다리를 때로는 자를 필요가 물론이죠. 있다라는 어쩔 수 말씀. 없죠. 근데 일간에서는 총재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이야기라든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이게 복지 이야기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어떤 측에서는 복지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복지를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장과 복지 관계를 보십니까? 성장만 가서도 안 되고 복지 가서. 복지만
두 개가 균형을 네. 맞춰가야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예. 소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소득이 3만 불로서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네. 복지는 지금 OECD 최하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경쟁력 가운데 네. 복지 수준 경쟁력이 OECD 33개국 중에 33등입니다. 참. 그리고 국민 행복 지수가 네. OECD 꼴찌입니다. 예. 그리고 GDP에 대한 네. 정부의 복지 지출 비중 네. 이것이 한국이 꼴찌입니다. 예. 28개국 중에 28등이에요. 예. 1등 하는 것이 있어요. 예. 노인 빈곤율 노인 빈곤율 1등. 48% 어. 50%까지. 그리고 생활고로 인한 자살률 자살률 이것도 OECD 1등이에요. 45명. 예, 예. 이거는 좀 심한 예라고 흘는지 모르나 네. 이것이 나타나는 바는 뭐냐. 한국의 복지 수준은 너무 낮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거에 비해서 예. 너무 낮다. 예.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이것도 패러다임이 달라진 게 네. 과거는 성장과 분배는 예. 상충관계였어요. 예. 과거에는 성장과 복지도 상충관계였습니다. 예.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성장은 수출이나 투자가 주가 메고 아니고. 갈 수 없다. 예. 주도할 수 없다. 예. 소비가 주도를 해야 한다. 네. 소비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빈부격차를 줄여야 줄여하고 된다. 가계소득을 높여야 하고 네. 이래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하고 반대로 가는 게 경제 성장이 되고 1인당 소득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이 두터워야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계속 중산층이 엷어집니다. 넓어지고 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네.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곤층은 줄어야 하는데 예. 반대로 빈곤층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패러다임이다. 네. 산업화 시대가 아니다. 네. 이런 점에서 지금은 네. 복지를 늘려야 성장도 되는 복지가 늘어야 네. 소비가 늘고 살아나고. 사회가 안정되고 예. 그래서 경제 성장이 되는 예. 그런 단계다. 예. 이걸 알아야 된다. 예. 근데 결국은 증세 문제를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법인세라든지 부자들에게 부자세를 증세를 해서 이거를 가계와 최저 생계를 하는 가족에게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케인지안 정책,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증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뭐 긍정적인 측면만 있지는 않거든요. 이 증세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증세 없이는 복지를 늘릴 수 없고 네, 복지를 늘리지 않고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가 없다. 네, 근데 세금이라는 게요. 네, 정부나 우리 국민들은 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금은 내는 것이다. 뺏기는 거로 생각합니다. 예. 내가 뺏기는 것이다. 예, 누구한테? 정부한테 뺏기는 것이다. 예. 그럼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예. 정부는 그거 갖다가 뭐 합니까? 하늘로 날라버립니까? 외국으로 보냅니까?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세금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다. 세금을 옳게 거두어서 옳게 쓰면은 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 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건 세금을 예. 옳게 거두어서 바르게 써서 네, 우리 국민들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도록 하자.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담세율이 18%입니다. 네. 사실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우리나라 꼴찌가 참 많아요. 예. 지금 OECD 이 나라들의 네. 평균 담세율이 26%입니다. 세부담률이 26%. 26%인데 예. 이게 10여 년 전만 해도 20%, 21%였어요. 네. 이게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죠. 거꾸로 18% 지금 미끄럼친 겁니다. 예.
이것은 올려야 한다.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18%인 담세율은 네. 21% 내지 22%까지 높이자. 이 세금은 누가 내느냐? 네. 전 국민이 함께 내자. 네. 내되 있는 사람이 더 내자. 음. 대기업하고 고소득층이 더 내자. 네. 그래서 법인세도 더 내고 예. 소득세 중에 고소득자 세율도 더 높이고 네. 난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최저임금 이야기를 했죠. 네. 시간당 5,500원, 80원. 그 한 달 98만 원 받는데 예. 신문을 보니까요. 예. 대기업의 임원이 예. 50억 원, 예. 1년에 50억 원도 받고 70억 원도 받는데요. 예. 등기 임원인 경우 그럴 수 예. 있습니다. 나 이런 분들은 세금을 좀 더 내야 된다. 그래 나는 지금 외국 경우에 그런 분들의 60%까지 세금을 매깁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적어도 한 30억, 연봉 30억 이상은 60%까지 세금을 올리자. 네. 그리고 네. 국민 가난한 사람도 네. 여기에 동참하자. 예. 십시일반으로 부자 사람 보고만 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올리자고 말합니다. 예. 부가가치세 이건 서민들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부가가치세도 지금 예. 10%를 예. 12% 수준까지 이것도 올리자. 그래서 국민이 못다 세금을 십시일반 부담을 해서 네. 연간 100조 이상의 돈을 마련하자. 네. 이거 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네. 복지 문제 뭐 이런 문제를 하자. 네. 요즘 내가 볼 때요 정부가 이 뭐 무상 보육은 되냐 안 되냐, 무상 급식은 되냐 안 되냐 이것 가지고 다투더라고요. 네. 다 해야죠. 세금 더 걷어가지고 다 해야죠. 세금을 안 걷고 하려고 하니까 이 돈이 모자라니까 요것만 하자, 요것만 하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선진국이 어떤가를 한번 보자. 우리의 복지 수준이 어떤가를 한번 보자. 그래서 난 증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법인세 문제 말입니다. 이 법인세 올리자는 논의가 자주 나고 있는데 기업 쪽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에 저해한다라는 견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난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두 가지 근거에서입니다. 예. 첫째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너무 낮습니다. 예.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네. 일본 이런 선진국들의 법인세는 네. 대체로 30%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보다 그 뒤늦게 발전도상에 오른 중국도 25%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YS 정부 때 34%였던 것이 예. DJ 정부 때 28%로 네. 노무현 정부 때 25%로 내려갔다가 예. 이명박 정부 때 22%로 내려가서 예. 있는데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2%는 명목이고 예. 감면세가 많아서요. 그렇죠. 실제 법인세 부담은 예. 법인기업 전체로 하면 15%고 예. 재벌기업만 한다면 13%입니다. 예. 13%라는 법인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네. 저거다. 그래서 예. 법인세율을 가령 13%를 20%를 올리더라도 네. 오히려 그거를 올리고 노사관계를 좀 유연하게 해주면 오히려 기업이 더 좋아할 겁니다. 네. 또 하나 법인세를 올려야 할 이유는 네. 과거에 그 우리가 쭉 법인세를 내린 이유는 예. 기업 보고 투자하라고 온 거예요. 그렇죠. 투자는 해야 할 때가 많은데 기업이 자금이 없으니까 네. 기업이 투자할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춰준 겁니다. 네. 근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는 투자하고 이 자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업이 쌓아놓고도 투자를 안 하니까. 예. 따라서 이제는 법인세를 마음 놓고 올려도 된다. 투자 걱정 안 하고 네. 올려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웃을 보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말입니다. 아베노믹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대대적인 통화 팽창 또 경기 부양을 하면서 엔화의 약세가 지금 우리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율 문제, 한국은행 총재로 계시면서도 많은 고민을 아마 그 당시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장기 불황에 대한 극약 처방입니다. 예. 일종의.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예. 현재 시점에서 반절은 성공했어요. 예. 엔화, 저엔, 예. 엔저, 예. 또 부동산 값하고 주가 올린 거 네. 이걸로 인해 체감 경기를 호전시킨 건 성공입니다. 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문제, 예. 물가를 2%로 올리는 문제는 예. 이건 현재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 현재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부가가치세 빼면 이게 모두 제로 수준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이것이 성공을 안 하면 네. 1992년의 실패로 되돌아간다. 예. 그 자산 가격 올린 것이 거품 꺼지고 예. 다시금 깊은 수렁에 빠진다고 보는 것이고 네. 일본 엔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상당히 갈 걸로 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예. 그러나 일본과 유럽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습니다. 네. 이런 상태가 꽤 갈 걸로 보는데 네. 물론 여기에 뭐 정부가 개입하는 뭐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또 단기 외자 유입을 통제한다든가 그런 법이 있지만 이건 그렇게 권할 일이 못 되고 예. 근본적인 처방은 역시 국민 소비입니다. 네. 국민 소비를 늘려서 올려서. 수입을 늘려서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서 네. 그것이 정통 방식이다. 네. 아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지난 3월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1.75%로 낮추고 지금 현 단계에서 이거 더 낮아야 된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현 단계에서 어떻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보십니까? 이제 금리도 그게 참 그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네. 콕 꼬집어서 말하면 네. 금리 인하가 투자와 소비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는데 네. 금리를 내리더라도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느냐 하는 문제는 불확실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런 예.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 때문에. 예.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역시 핵심 문제는 소비다. 네. 따라서 소비를 진작하는 데는 네. 금융보다도 재정이 나서야 한다. 네. 금융은 보편적인 정책이지만 재정은 소비에 포인트를 맞출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는 정부가 예. 저소득층에 소비 쿠폰을 나눠준 일이 있습니다. 네. 이거야 100% 민간 소비를 올리는 거죠. 예. 나는 그 정책이 좋다 그러다 이 차원 문제가 아니고 예. 다시 말하면 재정은 예. 이와 같이 직접 민간 소비와 예. 투자도 정부가 대응하면 되거든요. 네. 정부가 공공투자로. 예. 그러니까 투자와 소비를 직접 정부가 진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요즘은 금융보다도 재정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미국의 패권이 21세기에도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은 이제 미국 단일 지배 체제 아니었습니까? 네. 이것이 앞으로는 다각화, 미국, 중국, 유럽 네. 삼각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네. 중국이 머지않아 네. 한국과 비슷한 저속성장 시대를 맞을 거고 네. 골치 아픈 사회 갈등의 문제, 예. 봉착하게 될 뭐 것이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고 민주화 문제도 이제 또 하나는 바로 예. 그 민주화 문제입니다. 예. 중국이 현재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네. 중국이 최선진국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지금 주요 기업은 다 국유 아닙니까? 네. 국영 형태의 기업을 가지고 네. 1등 국가로는 가지 못한다. 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 경쟁에서. 예. 그래서 중국은 1등 국가로 가려면 정치 체제의 변혁을 막 진화가 됐든 변혁이 됐든 한번 겪어야 될 것이고 네. 막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상대적 우위가 난 상당히 오래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군요.